오늘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작하고 있으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전준구 교수님을 초청을 드렸고요. 현재 소속은 우리 학과와 같이 대학원 학과인데 에너지 AI 융합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어, 첨단 전산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 유체역학, 즉 액체들이 흐르는 것을 분석을 전산을 통해서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강의 내용은 요새 가장 핫한 주제인 물리 지식 기반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실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서울대와 스웨덴에 있는 KTH 로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이제 일명 왕립 공과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인류 대학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스터 닥을 수행하시고, 우리 학교에는 작년 3월에 부임하신 아주 신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모신 교수님 중에 가장 젊으신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열띤 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배준호 교수님. 일단 이런 멋진 수업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그러니까 수업 들으신 분들 대부분 직장인이라고 들어가지고 사실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수업 듣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수들은 자기 연구 셀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기 어려운 연구 셀링을 하면 너무 그건 잔인한 일인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걸 하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이란 토픽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조금 직장인분들에게 교양 느낌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위 말하는 제 자랑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양으로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원래 전공을 했어요. 원자력공학과인데, 원자력공학과 가서 제가 세미나로 가면 그 사람들이 뒤부터 앉습니다. 뒤에부터. 뒤에부터 앉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인공지능 연구하니까 그 인공지능 연구회를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강의를 하러 가면 앞에부터 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돈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저번 그 겨울 방학에도 제가 그 숙명여대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특강을 열거든요. 그러면 한 120명 정도면은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찹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도 자기 진로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워야겠다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제 오늘 짧지만 세미나를 듣고 대충 인공지능이 뭔지 알겠다라는 것만 좀 가져가시면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밥벌이 돈이 되는구나,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 제 오늘 목적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물리지식 기반 인공지능 소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제목이 있어 보여야 나름 교수 같으니까 좀 어려운 말을 썼거든요. 물리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왜냐면 우리는 컴퓨터공학 전공, 물론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전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이걸 당장 써먹어야 되는 우리는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같은 관점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배준수 교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원자력공학과여가지고 제가 2011년에 제가 고3 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진로를 생각했던 게 원자력공학과 가서 안전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때 한 게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수소 폭발을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를 좀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 하려면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 1초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컴퓨터를 거의 100시간 돌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발전소 사고 나면 이제 법령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72시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72시간을 그 정도 해석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좀 가속해 보고 싶다. 속도를 무식한 겁니다. 그냥 인공지능 써가지고 이걸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 좋게 잘 돼서 스웨덴 쪽으로 넘어가서 좀 연구를 하다가
요즘은 전북대로 돌아와서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인공지능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충분히.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제 큰 좀 비전은 저는 그 원자력 공학과가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특히 원자력에서 에너지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전과 에너지 어떤 성능, 효율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쓰겠다.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은 통계학이거든요. 그래서 왜 기계학습이 통계학인지를 좀 교양 지식 느낌으로 가져가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물리지식 인공지능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제 자랑을 좀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는 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만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전공책을 폈을 때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는 책은 절대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저도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그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그 파라미터 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얼마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대한 컴퓨터를 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면 로그 스케일인데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한순간 팍 증가하죠. 요즘은 심지어 여기서 더 증가합니다. GPT-5가 곧 나올 거란 말이 있던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뭐 챗GPT도 있고 이미지 생성하는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원자력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 한정으로 보면은 그 알파고가 2016년에 나오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 출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이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산업적이든 어떤 필드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나와 있으면은 보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과학이고 그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거든요. 기계학습이.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리고 기계학습은 또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제가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러분들 많이 귀 아프게 들었을 딥러닝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인공지능에 대할 때 저한테 항상 먼저 물어보는 거는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이 뭐가 다른 거냐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은 기계학습이랑 딥러닝이 뭐가 다른 거냐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좀 답변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바나나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이게 길고 노란색이고 약간 휘었으면 바나나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룰 베이스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는 얘가 길고 노란색 휘었다를 파악해서 바나나인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계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바나나를 주면서 얘는 바나나야 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기계학습은 얘가 길고 노란색이고 뭐 약간 휘었으니까 바나나란 거를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내가 길다 노란색 약간 휘었다를 딱 명시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류에 들어오는 건 기가 막히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내가 입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뭐 하얀색이다 납작하다 이런 것들은 얘가 바나나라고 분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반면에 기계학습은 내가 어떤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그 일반적인 인공지능보다 떨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나나인 정보만 알려주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데이터를 아주 충분히 학습시키면 얘가 길다 노란색 약간 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특징들까지도 알아서 자기가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학습과 이제 딥러닝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 뭐냐면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딥러닝은 훨씬 더 많은 컴퓨터를 쓰겠다는 겁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컴퓨터를 쓰겠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뭔가 문제를 풀 때 인공지능한테 얘를 주기 전에 우리가 가공을 합니다. 데이터 가공. 그러니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가공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대학원에서는 이걸 대학원생들이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밤새서 하고 이제 컴퓨터한테 주고 예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기계학습이었다면 이제 딥러닝은 대학원생이 필요가 없어져요.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로 데이터, 그 실험하시는 회사에서 실험하시는 분들은 로 데이터에 익숙하실 텐데 로 데이터를 그냥 주면 얘가 알아서 그 대학원생 해야 되는 데이터 가공까지 해서 예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딥러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 얘가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조건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데이터가 100개밖에 없는데 머신러닝이 아닌 딥러닝을 하면 그 많은 컴퓨터를 학습시키지 못하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계학습은 사실 엄청나게 멍청합니다. 기계학습 엄청나게 멍청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기계학습 안에 쭉 들어오면은 보시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제가 말씀드린 그 수학인데 행렬식으로 표현해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1차 함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1차 함수거든요. 그럼 1차 함수로 되어 있고 1차 함수에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뭔가를 넣어서 이제 비선형 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얘는 다 1차 함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는 인공지능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이어 수 그리고 각각 노드 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이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다 1차 함수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치 해석은 똑똑한 사람 한 명이 푸는 거라면 인공지능은 멍청한 사람 10만 명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챗G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습시키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면 멍청한 사람 10만 명이 천재 한 명보다 훨씬 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인공지능으로 말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청 멍청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대신 우리가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그 성능이 되게 파워풀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중요한 사실은 요즘은 되게 인공지능 연구를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 PC 성능이 좋아졌어요. 이제 개인 PC만으로도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또 하나는 들어보셨을 텐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이 뭐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코드를 개발한 걸 그냥 무료로 뿌립니다. 이제는 그 여러분 자연어 처리 챗GPT 같은 거 보면은 라마라고 해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자기들이 만든 기술을 그냥 무료로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코드를 공개해서 자기가 그냥 이 바닥에서 스탠다드가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코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코딩을 인공지능이 해줄 뿐더러 아예 코딩할 뭐랄까요? 필요성도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은 인공지능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쪽으로 가면 컴퓨터 비전 처리로 해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많이 하고 뭐 제가 하는 공학적 유체역학 쪽에서 오고 여러분의 모든 필드에서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인공지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이런 걸 아니라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이거 y는 ax 더하기 b로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사실은 챗GPT도 뭐 트랜스포머라는 복잡한 모델을 쓰긴 하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를 무지하게 많이 모아서 그 큰 성능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공 공부한 전 원자력공학과니까 원자력공학 전공 공부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너네가 공부하는 원자력공학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뭐 이미지 쪽에서 유명한 CNN, 그 개인지 고양이지 분류하는 거, 그리고 자연어 처리하는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그 컨트롤에 쓰이는 강화학습 결국 파고 들어가면 다 선형함수입니다. 네, 그 기저함수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뉴럴넷을 유식하게,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이 구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사에서 보는 인공신경망이 이제 결국 이 뉴럴넷인데 얘를 조금 학계에서 유식하게 쓰려면 유니버셜 넌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고 싶으면 이 말을 쓰면 되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서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선형함수 1차 y는 ax 더하기 b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선형함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차 함수를 무지하게 많이 모으면 어떠한 복잡한 함수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해가지고 그 1차 함수를 무지하게 많이 모으면 모든 복잡한 함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계학습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능이 잘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이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전 공학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다른 전공을 갖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냐면 뭐냐면 그 인공지능 할 때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는 우리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예시로 들면 우리가 그 가우시안 분포라 정규 분포, 네, 정규 분포가 있잖아요. 정규 분포 만약에 우리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딱 4개의 그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얘를 아주 정확하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 결국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딥러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학습시켜야 되는 그 변수, 파라미터 수가 뭐 한 10만 개, 10,000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도 성능은 더 왼쪽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우린 되게 똑똑하게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기계공학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기 때문에 반대로 넘어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가 특별할수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산업적으로는 뭔가 인공지능을 쓸 일이 생기면 그냥 컴퓨터공학 졸업생 취업시켜서 일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컴퓨터공학 코딩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지식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게 이제 영어로 도메인 놀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필드에 가진 지식들이 굉장히 인공지능에선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인공지능 그 코딩 그 자체보다 여러분 도메인 지식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공학 하는 사람을 예시로 들면 이제 우리가 생명공학 안에서 우리는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잖아요. 그럼 그 인사이트를 얻은 걸 우리가 머신러닝, 우리의 기계학습에 넣어야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 예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이미지 분류하면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고 해서 그 순환공 신경망을 다 사용하거든요. 순환공 신경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디자인한 이유는 이미지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적인 고정성인데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 항상 코 아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코 아래 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코의 이미지 특징은 코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이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CNN입니다. CNN이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애초에 이미지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의 도메인 지식에 대한 예시고 그 다음에 챗GPT 성공도 마찬가지인데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챗GPT에 사용된 게 있는 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런 쭉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t이라는 대명사가 있으면 it은 애니멀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예측할 때는 애니멀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컴퓨터는 멍청해가지고 얘를 그냥 주면 애니멀이든 뭐 didn't든 cross든 다 똑같은 비중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공지능에서 챗GPT만큼 강력한 성능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생각은 인간들처럼 컴퓨터가 생각하게 하자 해서 그 단어의 중요도를 먼저 계산해서 넣어주자. 네, 이걸 뭐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인간처럼 생각하게끔 넣어줬더니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챗GPT가. 물론 뭐 그게 인간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 도메인 놀리지의 승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계학습의 그 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왜 인공지능에서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지, 이 세 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 교양 느낌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짤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인터넷 짤을 보시면은 그 머신러닝 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통계학인데 액자 걸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머신러닝이라고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똑같은 y는 ax 더하기 b잖아요. 근데 2009년에는 이게 통계학이었는데 어느샌부터 이거 머신러닝으로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인공지능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요즘 제가 그 곧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 가전 가구를 사러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탁기를 사러 가든 뭘 사러 가든 다 AI가 붙어 있어요. AI 세탁기, 뭐 AI 건조기, 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인 척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뭐 통계라든지 선형대수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좀 팬시하게 그게 먹기 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왜 본질적으로 같은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개론이니까 이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그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집의 면적, 그 다음에 이건 가격인데 당연히 면적이 커지면 비싸집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측하는 건데 보면은 우리는 x를 넣어서 이제 y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면적을 넣어주면 가격을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1차 함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1차 함수로 예측을 하고 이걸 행렬식으로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파란 선으로 예측할 때 이게 각 모든 집들의 데이터거든요. 빨간색이. 그러면 이 오차의 평균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맨 아래에 있는 식을 가장 작게 만들면 그 말은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통계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y는 ax라고 예측한다고 했을 때 항상 모든 데이터는 에러가 있어요. 그 에러가 두 가지에서 중 하나에서 오는데 하나는 데이터 자체에서 에러. 여러분이 데이터를 아무리 신중하게 모아도 그 데이터에 에러가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서 모델링 할 때 에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 집값이 꼭 면적에만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양한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자 때문에 나오는 에러 해서 이 입실론을 에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데이터의 에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그 정규 분포를 이렇게 풀면은 결국 우리가 최대화 시켜야 되는 게 A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얘를 최대화 시켜야 되니까 그 말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를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측값과 그 참값의 차이의 평균을 최소화 시켜야 우리가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우리가 선형대수할 때 하는 가정이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가정해요. 근데 정규분포를 가정하려면 여러분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말은 그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최소화하는 변수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계학습은 통계학이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약간 그 뭐랄까요? 개론 같은 느낌이었고 이제부터 조금 산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점이 4개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에게 주면 컴퓨터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당연히 우리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참값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인 함수였던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 내적 문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값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럴 때는 열심히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걸 데이터 마이닝이라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모든 범위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인공지능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 모았더니 밖의 범위에 대해서는 틀리는 거예요. 결국 이걸 익스트라폴레이션 이슈라고 하는데 외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굴레를
부족해서 발생하는 내적 문제가 있고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우리가 모을 수 없는 범위에서는 결국 정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머신러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머신러닝의 90% 이상은 사실상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맞추는 이 여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만. 특히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잘 맞는 범위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답정너 같은 겁니다. 그 잘 맞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어서 잘 맞는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서는 머신러닝에서는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습시키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디서든 정확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일반화인데 그래서 제대로 자기 인공지능 정확도를 검증하려면 일반화 성능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챗GPT 같은 워낙 거대한 모델들은 그걸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브레이크스루 하고 이제 성공하는 것들이 진짜 인공지능이고 사실 대부분은 단점을 숨기는 거죠. 내가 잘 맞추는 것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입니다. 어쨌든 우린 공학하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주지 말고 이퀘이션을 주자. 왜냐면 공학하는 사람들은 식을 다루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사인 함수를 따를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데이터도 주고 이거 사인 함수에 대한 정보도 주면 얘가 밖에 범위까지 잘 맞추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피직스 인폼드 머신 러닝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이퀘이션을 넣어주면은 학습하지 않은 범위에서도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요.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대가는 그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 그 카니아다케스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니아다케스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세 가지 데이터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은데 우리가 피직스가 없는 경우. 쉽게 말하면은 어떤 소셜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에 갔는데 뭐 몇 시에 뭐를 할인해야 다 더 많이 팔리겠더라 이런 것들은 뭐 물리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순수하게 데이터 많이 마이닝해서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건 돈 싸움이에요. 누가 더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고 컴퓨터를 좋은 걸 쓰냐.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데이터가 없고 피직스만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학하는 사람들이 하던 대로 식을 세워서 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가 조금도 있고 데이터도 좀 있고 피직스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거를 이제 카네다케스 교수님이 제일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이제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학습에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첫 번째는 실험 데이터를 왕창 넣으면 얘가 피직스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CNN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인공지능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학습에 직접 관여하겠다. 네, 이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은 혹시 인공지능을 그래도 좀 보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여기에 들어가는 손실함수를 내 예측값과 참값의 차이로 평균을 그냥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는 이미 있으니까 예측값과 참값과 차이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져요. 보시면 여기 이 하나 안 보이네요. 그 두 번째 줄 데이터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퀘이션 자체를 이 손실함수에 넣어버려 가지고 데이터 없이도 얘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 인폼드 뉴럴넷은 그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비에스토크 전 유체하는 사람이니까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 같은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 방정식 자체를 넣어주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컴설이라든지 뭐 NCS 플루언트라든지 뭐 그런 솔버들이 결국 수치 해석 코드들이거든요. 그런 그 수치 해석 코드들이 정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보통 유한최적법, 뭐 유한차분법, 그 다음에 유한요소법인데 그런 거 대신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핀입니다. 그러니까 피직스 인폼드 뉴럴넷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물리지식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유망하게 보는 카니아다케스 교수님 같은 분들은 나중에 컴솔 같은 플루언트 코드 다 대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다 말겠지 뭐 약간 지나가는 그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 두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상용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든 구조역학이든 상용 코드들이 있잖아요. 뭐 건전성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체크박스에 인공지능 가속 성능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저는 그 전산 유체역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산 유체역학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까봐 짧게 가져오면 인간들은 옛날부터 그 실험 없이 그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변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의 가장 시작은 그 중학교 때 배우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입니다.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을 풀면 이 위치에서 속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실험하지 않고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고 싶다 하면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을 풉니다. 근데 유체는 중요한 게 점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물과 꿀을 여러분 동시에 떨어뜨리면 물보다 꿀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게 꿀이 끈적끈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다가 나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오일러 이퀘이션에다가 점성함을 추가한 게 이제 나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그 밀레니엄 문제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7개가 있었는데 풀면 1억인가요? 밀리언인가 받는 거니까 1억 받는 거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제가 풀린 걸로 알고 아직 나비어-스토크 방정식은 손으로 푸는 그 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푸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쓸데없는 소리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산유체역학을 풀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정식을 열심히 이거 그 그리드를 나눕니다. 이렇게 작은 그 격자들로 나눈 다음에 열심히 풀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러니까 물과 공기 흐름이 있는 모든 필드에는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제 보통 F1 같은 포뮬러 같은 거 보면은 그 마찰 자동차가 어떻게 받는지 그 작은 차이가 엄청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찰력이 보이는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선박 갈 때 그 해양 해양 패턴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연료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항공 쪽에서는 당연히 쓰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반도체 같은 공정에서도 CFD 연구 많이 합니다. CFD 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요즘은 다 워낙 칩들의 성능이 좋아져서 고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들을 쿨링 시키려면 되게 정교하게 쿨링 시스템을 짜야 돼요. 그럼 결국 옛날처럼 그냥 방 안에다가 에어컨 틀면 쿨링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방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네, 오른쪽 아래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CFD는 이제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지금까지 실컷 제가 떠들었으니까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얘는 전산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수치 해석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CFD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 세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저는 CFD를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전소에서 사고 났을 때 저거 유체역학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거 말씀드렸듯이 72시간 해석하려면 지금 컴퓨팅 파워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전에 말한 일반화 문제 때문에 얘를 열심히 학습시켜봤자 어차피 학습되지 않은 데에선 정확도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거 그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동차를 AI라고 하면 AI가 열심히 돌다가 중간중간에 그 CFD 전산유착이 리페어맨으로 들어와가지고 얘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전산유착으로 풀고 이게 들었다 안 나왔다네. 네, 열심히 풀고 중간중간에 CFD가 수리해주고 계속 이거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속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리지식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비어-스토크 이퀘이션 알고 있으니까 그거 넣어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해석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학습시키면은 한 200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선이 예측값이고 실선이 참값이거든요. 얘가 발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빨간색끼리 비교하고 초록색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온도도 발산하고 그 속력도 발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CFD 한번 AI 한번 번갈아서 하면 이게 정확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달라붙고 보신 것처럼 에러는 증가하다가 CFD 리페어맨 들어오면 고쳐주고 들어오면 고쳐주고 들어오면 고쳐주고 이런 거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속력이 거의 한 600배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머신러닝은 한 번 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거의 찍어내는 수준이에요. 계산하는 속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이제 거의 600배 정도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확도가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엉뚱한 값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장점은 정확도가 잘 유지되는데 정확도 성능이 지금 기준 2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디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면 2배 가속되어라고 하면 그런 컴퓨터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아직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방금 그 앞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을 지금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여기 그림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게 여기 왼쪽이 뜨거운 벽이고 오른쪽이 차가운 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유축하기 위해서는 자연대로라고 합니다. 뜨거우면 밀도가 낮아지니까 올라가고 다시 온도가 식으면 밀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쉬운 자연대로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요즘 원자력 쪽에서 소형 원자로 개발 많이 하잖아요. 소형 원자로는 뭐 노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연대로를 써서 자연순환시켜서 우리가 쿨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 없어요. 자연순환은 그 자체로 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사고 났을 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 후쿠시마 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전 사고 나면은 결국 펌프 그 전력이 안 들어오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력 없이 자연순환만으로 얘를 식힐 수 있으면 되게 안전하다 해서 이제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대로를 지금은 주 타겟으로 연구하고 있고 사실 이 가속하는 거는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범용적인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참값, 맨 왼쪽은 참값이고 중간은 한 번만 학습했을 때, 그다음 오른쪽은 제가 만들고 있는 레피스로 학습했을 때인데 초반에는 셋 다 정확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 번만 학습한 거는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결과가 완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교차 계산한 건 정확도가 계속 유지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산업적인 딱 특정 대상을 가리지는 않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가속 툴을 제가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다 써먹고 있냐면 그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서 같이 지금 과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로 디지털 트윈을 관심이 많아요. 원자력 연구원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운전원들 연습시켜야 되거든요. 사고 상황에서 운전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소형 원자로 만들 건데 소형 원자로는 그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 성가신 게 엄청 치밀하게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안전성 검토 받으려면 그 유체역학 해석을 다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72시간 동안. 그럼 그 72시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기술들 써먹으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에 하나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유체역학은 아니고 이건 구조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이거는 PE 시스템, 전기차 PE 시스템인데 그 구조 해석할 때 각각 부품들을 최적화시키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자동차 전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최적화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데 그 전기차는 아직 그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연구가 의뢰 들어온 거는 기존의 구조에서 코드보다 훨씬 빠르게 구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리지식 기반 인공지능 써가지고 목표는 원래 그 일반적인 컴퓨터 코드보다 한 100배 정도는 빠르게 더 예측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적은 범용적인 가속 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기업이랑 하거나 뭐 연구원이랑 하거나. P가 뭔가요? 이게 파워 일렉트릭 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파워. 전체, 네. 전체를 P라고. 네, 이 전체가 PL 시스템인데 전 자동차 몰라서 하나하나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들어가는 그 뭐죠? 그거 토크임 걸리는 부품 하나를 최적화시키는 연구를 맡았는데 거의 현대자동차 목적은 그거를 이제 만들면 그거를 일반화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 개발 차원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떤 범용적인 컴퓨터 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그걸 그때그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먹고 살고 있다. 뭐 이거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이겁니다. 그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을 저는 2018년, 2019년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다. 어차피 그거 안에 들어있는지 뭐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였는데 챗GPT가 나오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자. 뭐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966년 보면은 그 수학 선생님들이 그 계산기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게 계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연산 능력이 저하돼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니까 과학기술력에 손상이 입힐 거다라는 걸 이제 취지로 시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비슷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보시면
챗GPT 다 아시지만 챗GPT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과제에 써도 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대학원생들 수업하면 과제 내면은 챗GPT로 그냥 해서 내는 사람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교육 쪽에 엄청 요즘 그나마 대학생들은 그래도 전공 자체라는 게 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수능 문제 아니면은 뭐 그 요즘은 변호사 리트 맞나요? 변호사 시험도 인공지능이 웬만한 사람 다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학생들이 챗GPT를 쓰게 하는 게 그게 이로운 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저도 그 정답을 모르고 아무튼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1966년 계산기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계산기를 쓰든 안 쓰든 인공지능을 쓰든 안 쓰든 뭔지를 알아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 굉장히 멍청하고 쉽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뭐 일을 하거나 제가 뭐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걸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진 않았는데 빨리 끝내시거든요. 혹시 아마도 이게 가장 지금 뭐 이렇게 아까 앞에 안에 있는 뭐그 CFD 그러니까 유체유산은 뭐 우리가 사실은 전혀 몰라도 되는 건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아마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보시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분야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거든지 예. 첫 질문이 어려운데 제일. 저희 회사는 이제 환경 측정 분석 관련된 회사인데 네.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영역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그 오염 물질의 분석 관련돼서 이 인공지능이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이 메리트 있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데이터가 많은 곳.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기에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일단 인공지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그 면적에 따라 집값을 예측하는 가장 단순한 문제면 데이터가 10개든 10,000개든 상관이 없어요. 쉽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한 기술로 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그 데이터가 많은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두 개를 만족하는 게 보통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시계열, 자연어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있는 데이터거나 그 이미지 데이터인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야 사실은 머신러닝 말고 간단한 선형획으로도 다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미지는 그 픽셀이 256 x 256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하나 데이터도 거의 4만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개면 4만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컴퓨터 공학 애들이 그렇게 그 이미지랑 자연어를 많이 하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미지랑 자연어가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많고 그 다음에 인간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인데 시계열이다 최고입니다. 네, 시간에 따른 이미지면. 네, 질문. 네.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그 아까 디지털 트윈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 세계를 이렇게 가상 세계로 옮겨와 가지고 그 현상을 또 이해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 사업화 할 때는 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그러한
베이스로 된 스타트업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물리학, 컴퓨터공학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학습 능력하고 지식만 있으면 저런 분야로 들어가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 사업화 예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예시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산업에 뛰어들 때 문턱이 저는 인공지능이 다른 거에 비해 훨씬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그 공개하는 그 아예 코드가 공짜로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사람이 뭐 자연어 처리하는 걸 챗GPT처럼 문장을 생성하는 걸로도 쓸 수 있지만 뭐 아주 예를 들어서 뭐 로봇한테 명령을 하는 말을 만들게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예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아직 응용 분야가 없다면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열심히 학습시키고 사실 그게 되게 생각보다 노가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이라는 시간을 인공지능 연구하는 데 쓴다면 생각보다 90은 데이터에 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데 쓰는 거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력 있는 코딩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잘 이미 구축된 모델이 있으면 나머지 90은 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쪽은. 대신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문제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우 복잡해야 되고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문제를 먼저 찾고 그게 사업 아이템이겠죠. 그럼 그게 된다면 코딩 잘하는 사람 뭐 한두 명만 아니면 뭐 이미 만들어진 걸 쓰거나 해서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메인 논리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픈 AI 처음 만들 때 멤버가 몇 명 안 됐거든요. 그 챗GPT 만든 오픈 AI. 그런 거 생각하면 맨파워는 확실히 다른 사업보다 더 문턱이 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제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품 안에 여기 있어야 제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는데 신제품을 근데 그 제품 안에 예를 들어 이제 말을 알아듣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채트 GPT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활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새로운 제품을 네. 개발하려고 네. 하는데 그 제품 안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네. 제품을 개발하려고 네. 해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말하는 세탁기 뭐 이런 식이 네. 아니면 자연적으로 지가 알아서 세탁 시간을 조정하는 네. 뭐 세탁기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때 뭐 AI 세탁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채트 GPT가 나왔다 이거지. 그놈을 세탁기에다가 네. 접목해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챗GPT는 아닌데 그 웬만한 저런 자연 처리들은 자기가 코드를 공개해 놓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무슨 코드를 쓸지 결정하고 잘 빼와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은 좀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바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코딩 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필요한 데이터를 더 모으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력 있는 코딩 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안 해본 새로운 걸 한다고 치면은. 또 어쨌든 제가 알기로 어쨌든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하려고 그러면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기준으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더 단점은 그 여러분이 경쟁하는 기업이 만약에 빅테크 수준의 엄청 큰 기업이다 하면 GPU 엄청 거대하게 쓰는 기업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잘 찾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 챗GPT를 이기겠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 근데 뭐 챗GPT를 그대로 써서 세탁기에 넣겠다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네, 그래서 뭐 제가 답변을 좀 충분히 모르겠네요.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PINN으로 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네.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PINN이 이제 적용이 되려면 아까 보여주신 그런 미분 방정식과 같은 뭐 피직스를 설명해주는 이퀘이션이 있어야 되지 네, 있어야 않습니까?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신 어떤 유체 역학을 해석하는 거 말고
혹시 다른 분야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 일단은 제가 그 바이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바이오는 전 잘 모르는데 저런 명시되어 있는 식들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핀을 쓰고 싶은데 식이 없는데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신 그 보여드리면은 그 저 물리 지식을 인폼드하는 방법이 사실 식을 넣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어디 갔죠? CNN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데이터에 맞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단어 예측하는데 맞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어쨌든 제가 뭐 지금 다 분야마다 다르니까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분야에서의 데이터에 맞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면. 근데 그거는 뭐 각 데이터마다 그게 정보가 다르니까 통일되어 있진 않겠죠. 아무튼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인공지능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시는 게 뭐 제가 저로 치면 유체역학 하는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둘이 이제 같이 하면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예시로 들기 어려운 자연어 이런 거 빼고는 예시로 들기 어려운데, 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암 진단할 때 암 진단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예시는 있어요. 그 바이오에서 암 진단할 때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이미지가 하나 정지되어 있는 것들은 얘가 암인지 아닌지 잘 판별하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 이미지가 회전을 하면 얘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암 진단할 때 우리가 그 환자의 뭐 예를 들어 뭐 그 장을 어떤 각도에서 찍었는지 상관없이 똑같이 판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그 각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자 해서 이미지 쪽에서는 오히려 뭐죠? 의학 쪽에서는 오히려 그 회전 인공지능이 엄청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기 필드의 특성에 맞게 뭔가 인공지능들이 발전을 해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신데요? 제 답변이.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 어렵대요. 잘못이에요. 하여튼 그 지금 현재의 가장 큰 토픽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오늘 좀 아주 특이한 분야이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핵발전소의 뭐 문제를 모델링해서 분석하는 거가 이제 아주 특이한 우리로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곳에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봤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 교수님 같은 거에 그 반도체 만드는 공정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은 아닐까라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반도체 만드는 거에 공정의 디지털 트윈이었고 이거는 핵발전소에 뭐 아까 말하는 대류 같은 것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현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혹시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응용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전중구 교수님을 꼭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